법원 판결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주목 이 판결. 지난해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몇몇 누리꾼들의 비방글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 이 판결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본 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변호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와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런데 추모는 못할 망정,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죠. 네, 참사 이후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입에 담기도 힘든 악성 글들이 올라와서 전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국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악성글 약 200여 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고 1월 기준으로 한 14명 정도가 검거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 참사가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에도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식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의 성별을 특정해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좀 반인륜적인 그런 내용을 적은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도 있었는데요. 당시 유가족들을 향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저런다라는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모욕에 이르는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자나 유가족을 향한 이런 모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조금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같이 악성글을 남긴 이들에게는 대부분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김도윤 변호사님. 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그리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망인이나 유족들에 대해서 악성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및 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모욕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모욕죄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모욕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개땡땡, 돼지 같은 뭐 등의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표현, 경멸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지만 아이씨 뭐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결국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모욕죄 성립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글은 엄연히 2차 가해이고 그만큼 피해자들의 고통도 심각한데 그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욕죄 형량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즉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 좀 형량이 낮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법정 형량은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욕죄 그 판결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벌금형도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벌금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앞서 언급했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그 합성 포스터를 제작해서 유포한 누리꾼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는데 그쳤거든요. 이런 형사 판결상 모욕죄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모욕죄는 사망한 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망인에 대한 모욕죄 규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분에 대한 모욕의 경우 그것이 동시에 그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모욕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이 적정하다면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욕행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형량도 그렇지만 이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취재하다 보면 어떤 사건은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은 모욕죄가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모욕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범죄의 성립 요건, 이 형법적으로는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 요건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건이고요.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모욕성이랑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깎아내리는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특정성이랑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때문에 어떤 너무 광범위한 단체를 지칭해서 모욕을 했을 때는 그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정성 요건이 흥결이 돼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어떤 작은 단체, 어떤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유가족 단체는 많아봤자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가족 단체를 모욕했을 때는 특정성이 인정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요건 중 첫 번째가 공연성인데요. 관련해서 판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 즉 모욕죄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유튜버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이 당시 시청자가 1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공연성이 인정된 건가요? 네, 이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거나 소수의 사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방송의 시청자가 1명뿐이었지만 그 1명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상 이를 녹화해서 이후에 업로드하면은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이를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전파 가능성,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결도 봐보겠습니다.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을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죠. 네, 지난해 10월 그 대법원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욕성, 즉 모욕에 해당하든지는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나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시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그 전제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 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좀 요약하자면 문제된 발언의 모욕성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그 취지 또한 공익적이었다는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네, 이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원 B씨 해당 사건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모욕죄로 기소가 된 건가요? 네, 이 사건 피고인인 B는 지역주택조합 그 조합원이었고, 피해자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는데, B가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B씨가 한 말을 전후 사정을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분명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도적놈,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비열하고도 추악한 형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좀 과한 표현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 B씨가 한 말 중에서 능지처참, 또 몽둥이가 약,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심지어 13차례에 걸쳐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나쁜 발언들을 했는데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네요. 네, 이러한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1, 2심 판결도 이러한 표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모욕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 자체보다는 그러한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에 보다 방점을 두고 무죄 취지의 그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위법적이었는지 여부는 판결문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이 피고인이었던 조합원이 어떤 비판을 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대법원에 소명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모욕죄와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판례들에 비춰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돼야 하고, 특히 이 모욕성과 관련해서는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판단할 때 모욕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그 피해자가 느끼는 모욕감을 기준으로, 즉 주관적 모욕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영화 대사에도 있지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했지만 그 관객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 소린지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이 모욕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 이 듣는 사람,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뭐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모욕죄 적용 범위가 다양하기도 하고, 또 모욕 혐의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도 여전히 드는데요. 어디까지가 좀 표현의 자유인지, 또 어디서부터 모욕죄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을까요? 예,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법익, 즉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이냐, 이 판단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앞서 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그 모욕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1, 2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두 법익에서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예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참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익을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 사건 안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을 떠나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판단을 법원에만 맡기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모욕죄에 관한 여러 판례들이 나온다면 그 안에서 법원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욕죄 성립에 대한 기준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정형화하고 기준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법조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욕죄로 인한 고소 고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에 모욕감을 느껴서 내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표현의 자유인데 본인이 억울하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하는 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하지만 이 허윤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직접적인 모욕적 언행 및 악성 댓글뿐 아니라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에 의하여 언어적 표현에 의한 모욕죄뿐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사진 합성 등에 의한 모욕죄 등 모욕죄 적용 기준 및 범위가 달라지고 있으니 이렇게 모욕죄로 고소고발을 계획 중이시거나 혹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에 대해 잘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모욕죄의 정의와 형량,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목 이판결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주목 이판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석 변호사님과 김도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